자, 이번에는 최근에 민주당 입당하신 분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야, 파란만장했습니다. 한 6개월은, 그죠? 네, 뉴스공장 되게 좋네요. 처음 왔는데 밥도 주시고 바나나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제가 완전히 아침 먹으러 와도 되나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네네. 네, 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 파란만장했어요. 최근 6개월. 인생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6개월이었죠. 좀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정규대 대표가 한 방송에서 잠깐 봤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동안 그 최근 6개월 사이에 그 왕따를 당했다. 그건 뭐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는데 괴롭힘을 당한 게 밥 같이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지자들 시켜서 막 고발하게 만들고 막 굉장히 괴롭혔던데 보니까. 뭐 다들 뭐 애들이 아니니까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괴롭히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 뭐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들이라서 뭐 그건 뭐 괴롭히는 거는 사실은 크게 뭐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뭐 견디면 되는 거니까요. 뭐 뭐가 제일 처음부터 각오 했던 것이고 뭐 제일 뭐 힘들었던 건 사실 저에 대한 괴롭힘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이죠. 예를 들어 뭐 저를 지지하거나 저를 돕거나 하는 분들이 다 같이 타겟팅이 돼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곤란을 겪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가족도 괴롭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가족 예를 들어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어디 좀 항상 좀 제가 도리어 그런 말들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누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사람 괴롭히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함부로. 그래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제가 변호사하면서 배운 건데요. 아프면 더 때립니다. 거기가 아픈 데구나 하고 예. 확인해. 그렇죠. 더 때립니다. 예, 더 때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괴롭히는 거는 무서운 건 아니고요. 뭐가 네.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야, 멋진 답변인데. 그게 제일 괴로웠죠. 정치인 맞는데. 부끄러움. 예. 부끄러웠다. 뭐가 제일 부끄러웠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어쨌든 공당이지 않습니까? 공당인데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또 헌법 가치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반대로 음모론을 펼치고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뒷조사 늘 이런 데만 매달리고 이런 정당을 있으면 제가 정상적으로 바꾸는 게 제 역할이고 의무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모습에 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 그리고 또 그런 당에 함께 있으면서 혹시라도 제가 뭐 부안해동하는 것은 없나 하는 부끄러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제일 크게는 뭐 12월 3일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그거 굉장히 예. 그 정도 성찰은 쉽지 않은 건데 자기 성찰은. 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좀 12월 3일 이후 일들이 저한테 많은 각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편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예, 저 편하려고 하면 뭐 이제 국민의힘 일부에서 저를 폄훼하려고 별별 말들을 만드는데요. 제 이익만 노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지역구예요. 아니 근데 거기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예. 그 만만치 않아가지고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뭐 지금 방송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지역구의 특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한 12% 13%로 기억나는데 차이가 났던 것이 지역구의 특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맞아요. 예, 한 그런 번도 면에서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은 곳이죠. 기득권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는 기득권이 모여 있는 지역. 울산의 강남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울산의 여론을 주도하는 곳이고 기득권 카르텔이 기능하는 곳입니다.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저 입장에서는 정치 오래 할 생각이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 움직이면 되는 지역이죠. 꼭 탈당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뭐 결정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단 12월 3일 사태를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란이죠. 그러면 내란 세력과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한다면 반성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노력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당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없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거는, 만약에 내란 세력이고 내란 옹호 세력이고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내란 세력에 같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울산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고요. 저 스스로도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이후에 저는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 찬성,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고,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장에 비문이 별로 없네. 문장에 비문이 별로 없고. 봉장사님 이거 이제 빨간 줄로 딱딱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데 문장이 틀렸나?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훌륭하고 비문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재미가 없죠. 비문이 있어야 재밌는데. 그리고 만약에 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자기 성찰도 대단하고. 근데 무소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를 선택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상대당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축구할 때 우리 편이 하면 태클, 이거 상대편이 하면 무조건 똑같은 행위도 반칙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곱게 안 보였을 텐데 언제 바뀌었어요? 일단 뭐 제가 그동안 말을 했던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함부로 비판을 안 해요. 제가 선거할 때도 선거 공약이 네거티브 맡아도 안 합니다. 1번. 저한테 하더라도 고소고발 안 합니다가 2번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활동하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잘 모르면서 비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뭐 이재명 후보를 직격해서 비난하거나 한 적은 저는 없었고요.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다 보니 막연하게 그 분위기란 것이 있죠. 그래서 좀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뭐 공개적으로 잘 모르는데 비난하고 한 적은 없었고요.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집중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 기능하도록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피켓팅도 많이 하셨고. 예. 네.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뭐 당에 있으니까 당을 바로 세우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4월 말 당의 마지막 충정으로 4대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취를 고민하겠다 했는데 결국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거취를 걸고 요구했던 것이니까 탈당을, 또 그때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정상적인 보수당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탈당을 결행을 했고, 보통은 탈당, 지지선언, 입당 연계해서 같이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완전히 다 따로 떼서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때 그 테마에만 집중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탈당할 때는 탈당 테마에만 집중했고, 탈당하면서 중요한 건 이번 21대 대선이지 않습니까? 저는 21대 대선이 가지는 의미를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세력 척결하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거니와,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간 언젠가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셨는데, 네. 그죠? 그걸 뭐 저는 사실 12.3 전에는 친윤 친한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일하는 게 관심이 있었지 정쟁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선배들 동료들과 싸울 이유도 없고요. 다 친하게 지냈는데 뭐 계엄 해제 때도 제가 국회에 보내기 전에 국민의힘으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사실 누구 말 듣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요. 탄핵 찬성에도 가장 제가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한동훈 전 대표님이 감사하죠. 혼자 사실 당내에서 혼자 외롭게 탄핵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데, 탄핵의 역할을 하는 건 맞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제가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이야기를 탄핵 찬성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하루 전이었나 이틀 전이었나 찾아뵙고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 저는 너무나 그런 바람이 많았는데 당내에서 아무도 동조를 안 할 때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맙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그래서 고맙고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합한가에 관해서는 좀 제가 실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첫 번째는 12월 14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심각한 사회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언행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도리어 이 이후에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면 어떤 캐처신하는 게 유리할까를 미리 포석 두고 움직이는 것이 많았고 특히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 금남로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 모욕적인 얘기들 유족들에게 하셨어요. 저는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도리어 가지 마라, 가면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었고요. 사실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이제는 갈라섰죠. 그리고 나의 리더로 삼을 그런 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승전 반 이재명으로 가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회를 다 통합시키고 미래 발전 비전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발전 비전이나 이런 것 하나 없이 오로지 반 이재명에 의한 반사적 이익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무책임한 생각이라 생각을 했고 그 이면에서 왜 이제 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신데 제대로 된 거기 말 잘하시네. 원칙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 많다고 느꼈는데 네. 많기도 하지만 말을 정확하게 잘하시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상적입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뭐 해야 되죠? 인상적이에요. 네, 그 점은. 그리고 또 그 이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정치 검찰의 문제가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진영 논리에 침착한 비겁한 정치가 대한민국에 너무 오래 자리 잡았던 거예요. 자, 서로 너무 길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점에서 저 양반이면 내가 당선을 위해서 뛰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 탈당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그분들께 지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의견 전달을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진영 이런 걸 다 떠나서 21대 대통령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과 이런 것만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만 일주일 후에 정말 면밀히 연구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저대로는 최선을 다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니 일단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 선입견이 대부분 오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해봤더니 상당 부분은 과장되고 어떤 자료로 공부하셨길래 그걸 또 금방 하셨어요. 뭐 나와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기사나 유튜브나 아니면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되지 않아서 이쪽 저쪽의 자료를 다 보게 됐다. 예, 사람들 그때는. 뭐 탐문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뭐 그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좀 듣고 사건 관련 얘기도 듣고 쭉 들어보니 제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한쪽 얘기만 많구나. 들었구나 그동안은. 예,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일하셨던 성향, 일한 결과 일은 뭐 잘했죠. 항상. 그런 것들 보고 또 유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다 검증을 해보니 깜짝 놀란 것이 제가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거의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깜짝 놀랐고요. 갑자기 본인을 또 끼워 넣으시네 거기. 아유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제가 생각하는 21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충실하다라고 판단을 그런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1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 잘하는 대통령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 과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쌓여 있는 과제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 거기다가 뭐 AI 혁명 이런 것들에 선도적, 통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지금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공부한 것과 직접 만나본 것에 감각이 있습니까?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유세하시는 것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챙겨 듣고 있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이준석 후보를 가깝게 여길 수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아닙니까? 저는 진영으로 보수 진보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기능과 역할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추구하는 참 민주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누가 더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보다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그 기능을 더 많이 해오고 있어요. 사회의 안정적인 틀을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공정사회 추구했던 모습들은 이준석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진짜 보수인가를 얘기했을 때 이준석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잘 준비돼 있어요. 아주. 자, 우리 김상호 의원님 제가 네네. 한 두세 번 더 모셔야 되겠는데?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니, 자주는 싫고요. 좀 말이 말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많이 듣고 싶어요. 몇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선 끝나기 전에 네네. 그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정리돼 있으신 분이네요. 보니까.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 많이 하고 살겠습니다. 야, 지금 불교 본부장 맡으셨죠? 네, 종교는 원불교인데 불교 본부장 원불 됐습니다. 불교도 종교인 것 같아요.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부감 없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출가를 꿈꿨던 사람이라 출가를 불교로 출가하려다가 그 다음에 원불교 교당에 한 반년 넘어 또 얹혀 살고 또 교회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 종교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를 참 좋아해요. 잘못 풀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부모님도 출가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도? 예. 그래 너는 출가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했다고요? 예,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 출가하고 싶으면 해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독특하다. 부모님이 보통 반대할 수 있는데 너는 제가 고집이 센 걸 아시거든요. 너는 그게 맞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어떤 판단이든 좀 믿어주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언행을 할 때에 저 스스로는 신중하게 생각을 안 틀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대선 국면에서 김상호 의원한테 들어야 될 내용이 있겠다. 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저쪽 동네 이야기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틀림없이 한두 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은 없으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별로 얘기 안 했는데요. 의원님은 진짜 얼마나 많이 저 얘기했는데. 밖에서 1시간 기다렸어요. 보통 제가 1시간 기다렸는데. 보통 몇 개 묻고 끝내는데 답변도 길어서 중간에 안 끊고 잘 들었거든요. 저 1시간 기다렸는데. 알겠어요. 다시. 의원님 오늘 돌아가시고요. 예. 이 정도면 많이 말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자, 불교 본부장이고 만약에 그때 출가했고 그래서 출가 이후에 또 여러 종교 돌았으면은 의원님은 점집 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만하세요 이제. 공정장님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모셨을 때 다음에요? 하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입당한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